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또 시장 이야기 나누면서요.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까지도 같이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세 체크를 먼저 해볼 텐데 저랑 같이 요 시세 차트 같이 볼게요. 일단 간밤 나스닥은 좀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96,800달러, 97,000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더리움 쪽은 1,830달러, XRP는 2.13달러, 솔라나 코인은 146.84달러인데요. 그래도 지금 시장의 동향이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던 거는 뭐 관세에 관해서는 조금 유예 스탠스가 나왔었는데 그 의약품 쪽에 관한 관세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 제약주들이 하락했던 것도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그 영향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그 이야기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수익 코인도 상승을 하고 체인리크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 지수가 그래도 예전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그 알트 시즌 지수가 75 이상일 때는 알트코인 시즌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은 알트 시즌 지수가 27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트코인 시즌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ETF 플로우에 관해서는 이제 최근 그 직전 플로우는 유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유출을 나타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플로우들도 좀 살펴보자면은 시가총액상으로는 2%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마켓캡은 올랐죠. 그리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두려움의 상태까지는 아니고 중립 정도의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립 상태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에 따른 투자자분들의 투심들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그 채권 매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준이 이틀간 미국채 348억 달러치를 매입을 했고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녹화 시간 기점으로 F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FMC 회의 때 금리를 인상하느냐 인하하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개입을 했고 시장에 유동성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사실상 연준 같은 경우가 이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놓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채권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채권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자면은 자, 5월 5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날이었죠. 3년 만기 국채 200억 달러를 6일에는 10년 만기 국채 148억 달러를 매입을 했습니다. 더 코스탈 저널은 이틀 만에 348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사들였다고 전했고요. 이번 매입은 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돼서 시장의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관련한 자료이거든요. 얼마 정도 샀는지가 좀 나와 있고 이제 공식적인 자료가 이제 X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비트맥스의 CEO인 아서 헤이즈가 이 같은 유동성 공급을 매우 비둘기파적인 전환으로 평가를 했고 연준이 QE를 재개하면 비트코인은 2025년 말까지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금리를 인하한데 시장에 돈이 풀릴 거야. 이런 관점으로 이제 시장을 표면적으로 봤다면 실질적으로 국채 시장에 개입해서 미국채를 사들인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밀접한 시장 개입이거든요. 결국엔 유동성 확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상승에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지만 유동성 확대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어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아서 헤이즈에서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두고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인크립토도 이번 국채 매입이 QE 재개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 새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 쏠리면 실제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 제로 금리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연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 제로 금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 수익률을 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금리를 올리려고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음에도 그 당시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미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채를 또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권 수익률 자체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 금리랑 연결이 되니까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중국이 계속 끌어내리는 거죠. 채권을 사서. 근데 지금은 연준은 표면적으로 금리 동결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 뒤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내리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놓고 하지 않는 표면적이지 않은 금리 인하의 행태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지금 하고 있고 연준의 스탠스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이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마다의 의견은 굉장히 달랐어요. 일부 거시경제 전문가는 현재 금융시장이 아직 시스템적 위기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시점에서 QE는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양적 완화를 지금 재개를 하느냐, 그 부분에 관한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뚜렷해졌고요. 금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28% 올라섰고 또 비트코인도 한때는 9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FOMC 회의 기다리면서 이제 제롬 파월의 발언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웃긴 거예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뭐 물론 이제 중립의 스탠스를 보이겠지만 그는 이제 시장에 요동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뒤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이미 매입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도 또 시장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것 자체가 시장 불안감을 더 준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확 매파적이거나 확 비둘기파적인 괜찮은데 지금은 계속 애매모호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옳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국채 매입에 관해서는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 가격과의 연동성을 이야기를 했지만 연준이 국채를 매입했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다양하게 금융시장으로 좀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해드리고, 제가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희가 쉬는 동안 의약품 관세 부과를 좀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2주 이내에 자세히 자기가 이제 어떤 가이드로 관세를 매길 건지를 밝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주 이내에 밝힐 건데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일라이 릴리 같은 그 뉴욕 증시에 상장됐던 제약회사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국내장에서도 그런 게 이어지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의약품 관세는 계속 예고를 했었고 그게 아직 순번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트럼프의 관세 느끼는 피로도가 있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처음처럼 이제 모든 증시가 폭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해당되는 섹터는 꼭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세 정책을 세울까 그걸 보고 있는데, 요거 예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헬스케어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행정명령은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행정명령이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FDA 쪽이랑 계약을 승인이 돼서 품목 허가를 받고 뭐 계약을 맺게 될 때 그게 기한이 만약에 9년이라면 그거를 따로 추가 계약 없이 3년 연장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그때는 제약업체들이 요게 이제 좀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실제로 고 행정명령과는 다르게 관세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 제약주들도 굉장히 큰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를 좀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연간 의약품의 대미 수출액 차트예요. 요게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제공해 준 자료인데요. 그 2024년도에만 39억 7,800만 달러예요. 그리고 이제 뭐 2021년, 2년, 3년도에도 좋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미국은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헬스케어 구조를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메디컬 구조를 보시면 아실 텐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작은 질병은 약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의약품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약을 정말 많이 수출을 하고 2천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한국이 39억 7,800만 정도 되는 거고, 이게 하나로 환산하면은 5조 정도? 5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수출을 많이 해요, 미국의 약품을. 그리고 4월달 수출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미국으로 나가는 의약품 수출도 되게 그 수치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런 관세로 제약 기업들이 분명한 타격을 받아갈 것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요거 이제 한 가지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국내 제약사들의 대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셀트리온은 예전부터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그걸 1월 달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상황이라서 현지 공장 이제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지금 국내 제약 업체들은 미국 쪽으로 이미 많은 의약품들을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미 옮겨놨었고, 이 의약품 관세에 관해서도 트럼프가 예고를 했던 바였기 때문에 그 기업들 나름대로의 어떤 대처들이 있었는데, 해외 쪽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전에도 미국 쪽에 이제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라이릴리 270억 달러 투자 공장 4곳을 이미 건설하기로 했고,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 투자했고, 노바티스도 생산시설 10곳을 건설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요. 로슈 같은 경우에도 R&D 센터랑 생산시설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미 트럼프의 이런 또 제약 관세에 관해서 이미 이제 대응점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챙겨 가보시면 좋겠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악재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직스는 지금 전체 매출의 대략 3%가량이 미국 쪽을 차지하거든요. 적지 않은 수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위탁 생산이어서 실제로 한 10% 정도만 영향력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셀트리온은 이제 현지 공장 건설 검토를 했고 이미 물량 자체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버티겠다 이러고 있는 입장이고, 바이오팜도 미국의 생산 시설을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의 돌파구들은 있는데, 오늘 만약에 제약주들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다른 뷰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의약품 관련해서 또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고, 요것 때문에 뉴욕 증시도 영향을 받아갔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TX 거래소 파산 사건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거래소였죠.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선물 거래상으로서는 3대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가 파산이 됐죠. 왜 파산이 됐냐면은 같은 이제 업계에 있는 CEO가 여기 FTX 거래소 CEO가 뭔가 이제 이상하다라고 이제 약간의 고발을 하고, 미국 재무부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고객들의 예치금을 가지고 FTX 거래소의 임원진들이 마음껏 활용을 한 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키움증권에서 언젠가는 삼성전자를 내가 살 거야 이러면서 돈을 한 500만 원 넣어놨는데, 그런 이제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뭐 요트 파티를 한다던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무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밝혀지면서 파산을 하게 됐고, 이 당시에 샘 뱅크먼프리드라고 하는 FTX CEO가 지금 징역이 27년형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역 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FTX 거래소가 전 세계 거래소였으니까 FTX EU 지사가 있어요. 그 EU 지사를 누가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아마니 파란테 백팩 익스체인지에서 인수를 했고, 요 사람이 이제 유럽 쪽 걸 인수를 했어요. 유럽 지사를. 그래서 유럽에서
이거를 다시 이제 열 건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파생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좋은 가이드를 만들어서 파생 거래, 그러니까 암호화폐 파생 거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FTX 거래소를 활용을 하겠다 이러면서 인수를 했고, 근데 이제 물어봤죠. 기자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그러니까 언제 신규 오픈을 할 거냐,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재정비를 마치고. 그런데 이제 CEO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한 선물 상품을 제공해서 유럽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준법적인 방식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의 우선순위는 파산 이후에 피해를 봤던 지금 투자자들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FTX 거래소도 뱅크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꾸 키움증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키움증권에서 이제 놓아놓은 예치금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주지 않는 거죠, 거래소에서. 그래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CEO는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게 첫 번째 순위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직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그런 금액들을 순차적으로 다 갚아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유럽 쪽에다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비 후에 FTX EU를 오픈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선순환적인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같이 전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재밌더라고요. 트럼프 밈코인이 출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아마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여기 CNBC의 보고에 따르면은 트럼프 밈코인으로 이득을 본 투자자는 단 58명, 그리고 76만 4천 명은 손실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피셜 트럼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주소가 70만 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체인얼리시스는 오피셜 트럼프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200만 개의 지갑이 오피셜 트럼프 토큰을 구매를 했고, 그중에 58개의 주소만이 각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이 본 투자 이익은 약 11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2천만 개, 그러니까 200만 개의 주소 중에서 76만 4천 개의 주소가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서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해관계 상충에 관해서, 물론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긴 하지만 트럼프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 재단에서 트럼프 토큰과 멜라니아 토큰을 발행을 했고, 실제로 약간의 불법 거래 정황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트럼프 밈코인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장외 거래로서 이 트럼프 밈코인을 거래했다라는 게 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의회 쪽에서는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 보유자 상위 보유자와 내가 식사를 하겠다 이러면서 가격 펌핑을 또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이면에는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들도 분명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 글쎄요, 트럼프 밈코인이 다시금 이만큼 상승할 수 있을 날이 있을지, 근데 또 코인 세상은 모르는 거니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집계로는 이득 본 투자자는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을 현재 맺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트와이즈 쪽 이야기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니어 ETF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요거 제임스 셰이파크라고 하는 ETF 분석가의 분석 글인데요. 제임스 셰이파트가 X를 통해서 비트와이즈가 SEC에 니어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고요. 요거는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지 요렇다고 해서 그게 신청이 완료됐다 요런 건 아니어서, 이게 크나큰 호재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지금 XRP도 반려가 된 상황이잖아요. 승인 지연을 현재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승인이 될 때까지를 좀 기다려보면서 긴 호흡으로 이 뉴스는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비트코인의 중요한 가격은 95,000달러를 지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에서 분석한 바로는 만약에 95,000달러를 6월 달까지 지켜줄 경우에 지금 96,000달러 정도거든요. 그때 이제 새로운 신고가, 새로운 최고가에 도달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하단 경계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5,000달러 유지가 실패되면 고 선이 다시 저항선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과 하락 위험이 커진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오늘 또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좀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